이 마음 이론으로 어디에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응용해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마음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인간에게는 분명히 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만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는 말 그대로 동물과 진배에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라든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느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몸 안에서는. 이 몸에서는 그게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몸 안에 이 마음이란 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마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는 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부분, 그리고 무의식에서 표현되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돼 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바로 이 마음 이론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 나갈까? 도대체 마음 이론은 왜 필요하냐? 필요성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용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 활용이라는 건 뭐예요? 이 활용이라는 건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론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이론을 활용을 할 용도가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 있냐면, 제일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분야가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뭐에 영향을 줍니까?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몸에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신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누구나 다 겪습니다. 물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몸에 의해서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잘 몰라요. 왜?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아파지게 되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주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겪어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역으로. 왜? 이게 순환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이 몸에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상호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왜? 인식을 할 때도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기억을 할 때는 뇌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할 때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 마음은 인간의 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 몸과 마음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몸이 어디가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론을 가지고서 어디에 연결했을 수 있냐? 바로 신체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쓰게 되냐면, 이 내용들이 신체 또는 이 몸을 회복을 하거나 무너졌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연구되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치료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영역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이 신체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감기가 걸렸어. 날도 춥지도 않고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변화가 없는데 감기에 걸렸어. 과연 왜 걸렸을까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왜 안 걸릴까? 면역체계가 이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마음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연관을 가질 때 면역체계가 왜 약화되고 또는 무너지고 또는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 회복되는, 특히 그래서 의학적인 분야에 굉장히 활용해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아요. 의학적인 분야에. 이게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의학 분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로 해서 치료법을 쓸 때 이 내용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신체를 일단은 건강하게 회복을 해놔야 그 다음에 심리, 즉 마음이 안정되는 체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몸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의학적인 하나의 소견상에서 의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했을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심리에 장애가 발생이 될 때 심리치료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개발을 해낼 수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물론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됐던 노이로제가 됐던 또는 중독증이 됐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법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개를 사람들이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해낼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여건은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에 관련되는 이 개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필요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법도 있고 공황장애 치료법도 많이 있지만, 이 심리 이론을 가지고, 즉 마음 이론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사람들이 10이라는 노력을 투자해서 치료하는 것과 1이라는 노력을 투자해서 치료하는 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치료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꾸준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마음 이론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보통 보면 청소년기가 됐던 성인이 됐던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걸칩니다. 우리는 이거를 심리 발달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심리 발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적응을 한다든가 관계 적응을 한다든가 또는 자아를 형성을 한다든가 자아를 실현을 해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방을 하는 것, 즉 심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 또는 마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도 개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연구를 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쉽진 않아요. 기존의 이론들은 대부분들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모든 현상에 관련되는 기본에 관련된 바로 마음 이론을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세세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자의적으로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갖게 돼요. 요 자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 이론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혼자 살아갈 때는 마음이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 혼자 살아갈 때는 사는 것만 하면 돼요. 그냥 왜 사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면서 늘 인간의 마음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작용하는 이 마음 이론에서는 심리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이론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갈등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어려움에 관련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돼요. 해결의 기본. 이게 해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아이들과 또는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과 또는 내 친구들과 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솔직히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의 상사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동료 간의 관계 또는 기업의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상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일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또한 중요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항상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는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교육 아시죠? 공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왜 합니까? 교육을 받는 이유.
교육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성인이 됐던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또는 경제적인 것이 됐던 관계적인 것이 됐던 뭐가 됐던 가치를 추구하고 뭔가에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교육이에요. 자, 그렇게 이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 교육이 있고 기술을 배운다든가 또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른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공부를 해서 수학을 공부한다든가 영어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공부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마음을 공부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이 지식을 갖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거냐 라는 거를 바로 배워가는 과정이 이거 교육 방식입니다. 근데 이 교육이 예전에는 주로 무엇을 많이 지향했냐면 전인교육을 많이 지향을 했습니다. 전인교육. 그래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심성, 마음에 관련된 요즘은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인교육이라는 것이 고종 때부터 실제로 연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훨씬 이전서부터 실제로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론이 어디에 주로 영향을 많이 주냐면 이 지식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지식교육을 하기 위한 이유는 바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는데 살아가면서의 행복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을 어디다 쓸 거냐? 결국은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식과 연결을 시켜서 전인교육화 시킬 수 있느냐 해서 이 교육 기법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응용을 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학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쓰고 있는 이 학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학문이 왜 필요합니까? 학문이 필요한 이유는 틀린 것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학문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행복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문학이 있다. 그럼 문학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음악이 됐던 뭐가 됐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심리학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존재하는데 이 학문들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인간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학문들이 있죠. 이 학문들의 기초는 바로 인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그 기초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 학문 또한 마찬가지로 기초 자체가 보여지는 현상만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간으로서 쓸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학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이론적, 학술적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인간의 근간이 이 인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활용할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마음의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럼 뭐야?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 자, 몸은 의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마음에 관련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몇 가지가 이렇게 돼서 작용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생겨나오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교육적인 거, 예방이나 치료에 관련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되는 이 내용들이 이 마음으로 인해서 파생돼 나오는 것들이거든. 요거를 연구하기에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원리는 원리인데 바로 표준이라고 얘기하고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가 그냥 하나의 스탠다드예요. 그럼 거기서 뭔가가 어긋나 있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어긋난지를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행복, 너무 추상적이죠. 행복이란 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행복의 기준은 뭘까? 행복의 기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자기 기준이면은 자기 기준대로 난 행복해 그러면 끝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갈 때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도 어떤 기준이 과연 행복일까?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은 불행이고 이쪽은 행복이야. 그럼 요 기준은 뭘로 설정을 할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행복과 불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행복의 기준도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너는 그렇게 돼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행복해.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요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웃는다. 행복해서. 웃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웃으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웃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죠.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기준은 뭘까요? 얼만큼 웃어야 될까요? 얼만큼 웃어야 행복할까? 하루에 몇 시간을 웃어야 행복할까? 아니면은 한 달에 몇 날 며칠을 웃어야 행복할까? 그 기준은 뭔가요? 분명히 웃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표정이 웃고 있던 아니면 깔깔거리고 웃고 있던 웃는 거는 보이지만 그 기준은 뭔가요? 기준 없어요. 그냥 웃으래.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많이 웃으면은 심리가 고장나요. 너무 안 웃어도 고장나지만 너무 많이 웃어도 고장나요. 그러면 너무 많이 웃는다, 너무 안 웃는다는 기준은 또 뭔가요?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걸 우리는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론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웃는 거에다 딱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만큼 웃어야 되고 무엇을 웃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웃지도 않게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론이 그래서 무서운 이론이 된다라고 제가 늘 말해요. 모든 것의 이론의 근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동안에 이 기준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심리이론이 만들어지고 철학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기준이.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우리가 체온은 몇 도여야 된다. 우리가 인간의 몸은 인간은 여러분도 틀리고 각각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왜 온도는 딱 기준을 정해놨을까요? 인간은 체온이 몇 도가 돼야 돼 하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플러스 1도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고 플러스 2도가 되면 고열해서 위험에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가 그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이 사람의 신체 이상이 생겼다는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준이 다 존재해요. 우리 혈액이 있다. 혈액 안에는 성분들이 뭐가 얼마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모든 거는 다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게 되면은 치료법이라는 개념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준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왔어. 상담을 하러 만약에 왔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사람 심리 문제 있네.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누구 기준인가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생각 기준이에요. 내 지식 기준이라고. 근데 나는 지식이 100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50만큼밖에 없어. 그럼 50만큼 판단한 사람은 또 100만큼 판단한 사람은 바로 이 기준점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 기준점이라는 건 모든 것의 근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발전이 돼 나가도 우리가 뭘 하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서로가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그런 거를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엔 일정한 양식이 있고 틀이 있고 용어가 있고 이 용어를 써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이다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걸 통일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이 기준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이론을 개발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바로 이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고 그게 완성이 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론을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느냐? 전 분야에 거의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근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때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와 그 스탠다드가 바로 마음 이론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